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더위 속 장마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엄청난 훈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에서 한미 UAE 연합 3국이 최초로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한만 적국으로 상정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벌어지는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는 세계 최고의 험악한 훈련시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는 미군은 처음에는 KCTC를 우습게 보았지만 한번 참가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대대급 훈련을 참가시키더니 올해는 미 해병대까지 KCTC를 경험해야 한다며 이곳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한개 스트라이커 대대가 UAE 한개 보병중대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군이 KCTC에 참가해 훈련하는 리얼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험악한 산속에서 총과 포탄 소리가 들리면서 지옥과도 같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엄청 힘들었겠다. 한국의 산악지형은 날씨를 조심해야 된다. 전갈 전역자인데 그 감정 다시 떠오르네요. 아프간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산악지역이 완전 정글로 보이네요. 30년 전 저의 군 시절 훈련이 생각나면서 저런 환경에서 전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집니다. 한국 산의 매운맛을 이제야 알겠느냐? 이미 한국 KCTC에 대한 명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주군과 영국군도 실전 훈련을 해보기 위해서 KCTC를 찾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일본 자위대도 한번 참가했다가 큰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 육상자위대 위관급 장교 12명이 파견되어 훈련을 벌였습니다. 육상자위대 소속 중위와 소위 등 12명은 전갈대대 12명의 대항군과 모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위대원들은 불과 30분 만에 11명이 전사하고 1명이 부상으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한반도 유사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중국군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면서 북한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일명 병아리 계획을 세워놓고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내려와 남포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진짜 목적은 대동강 이북을 차지해 동해안구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북한 지역 절반을 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유사시 병아리 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랴오닝성 선양에서 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진입시키는 작전도로도 건설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중국군이 아닌 한국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계획이 어이가 없다며 한미연합의 전력뿐만 아니라 한국 제7기동 군단만으로도 중국군을 몰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은 명실상부 동아시아 최고의 기갑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제7기동 군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군의 탱크를 합친 것만큼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전력까지 압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7기동 군단에 대해서 혁명에 가까운 업그레이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7기동 군단의 디젤로 이뤄진 전차와 장갑차들을 수소전기차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소로 연료를 쓴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전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당장 현재 보유한 900대가 넘는 전차를 모두 수소 동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수소드론, 수소전차와 수소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 차량까지 군용으로 개발해 시간당 100kW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올 연말 수소동력경 전술 차량은 이미 시범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료를 수소로 바꾸려는 이유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발전 효율을 가지고 있고 차체가 가벼워져서 더 빨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소 과정이 없어 적외선 감지를 피할 수 있고 소음 및 매연이 없다 보니
기도비닉 전술을 구사하는데 매우 유리해 적진으로 침투할 때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기동성이 굉장한 기동군단인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제7기동군단은 원래 전쟁이 나면 전후좌우 안 살피고 북진만 하도록 만든 부대로 이미 K2전차와 K9자주포의 기동력과 정확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소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그 파괴력은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7기동군단은 그냥 북쪽까지만 진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북경까지도 밀고 들어간다는 극단의 전략까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가 바로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북구 전구에는 17만의 병력이 있고 만만치 않은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대양 진출의 꿈 때문에 해군에 올인하느라 육군 전력은 한국과 서방 세계에 비해 질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경험치에서도 많이 밀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의 K2 전차와 K9자 주포가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게도 수출된다는 소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텐센트에는 한국의 속도를 보라며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K2 전차 1000대를 계약한 후 지난 3월 18대가 인도되어 총 46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수산업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육상, 해상, 공중에 있는 훈련기, 전차, 포병, 호위함 등이 중국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영국, 미국, 독일 등의 기술을 흡수해 NATO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우 뛰어나다. 중국의 군사산업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텐센트에는 북유럽의 한류가 뜬다. 대한민국 K2 전차가 노르웨이 설원을 질주했다라는 제목으로 노르웨이에서 K2 전차가 테스트를 받는 놀라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기사와 사진을 보고 중국인들은 이때 우리는 중국의 첨단 전차를 과시해야 한다. 유럽에서 중국 99식 전차를 보여달라고 하냐? 현재 한국은 서양 진영에서 연간 10만 2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생산력이 왜 중요한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군이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댄 이른바 거북전차가 공개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차가 공격받아 파괴되고 부족해지자 기이한 모습의 전차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푸틴은 전쟁 이후 새로운 전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구소련 전차를 개조해서 투입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이 벌어지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도 대단하지만 기술적으로 진화시키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 또한 무시무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전차와 자주포를 빠르게 생산해 납품하는 기사를 보며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국력보다 훨씬 강하다. 전쟁에서 연간 수만 대의 전차를 생산해야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해낼 것이다.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 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티르키,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핵안전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핵안전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장에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 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개서지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선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찾아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입해 갔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인데요. 세계 패권을 다투는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에서 5개 나라들만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떠오르는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갑자기 나타나 항공엔진 시장의 치열한 무한 경쟁 체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코앞에 둔 국산 전투기인 KF-21조자,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대체 언제 전투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없던 국가들조차 우리가 선보인 차세대 무기들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세계 최강인 미국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연구진은 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의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80파운드급 엔진과 그 이상의 엔진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될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현대 시대의 초정밀 부품들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전투기의 엔진은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저바이패스 엔진의 개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업체인 한화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은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어의 설계를 끝마쳤는데요. 특히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으로 높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영시간의 엔진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 엔진 시장을 주름잡는 미국제 전투기 엔진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면 꼴이 없는 무인 스텔스기 등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망가진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을 받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는 성능이 살짝 부족해도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프로기였던 KT-1 응비 개발과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자와 자주포 저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을 이뤄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500파운드급 추력의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꼴이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있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의 엔진 개발이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40대를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이 28,000파운드인데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시 43,000파운드에 달하는데 이제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서 언제 미국을 따라잡느냐는 언론 기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조차 한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이 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던 국산 훈련기 T-50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대로 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이어 바로 2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에 실패 없이 개발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국산 엔진 역시 개발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이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2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2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 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현재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BOE에만 한국 출신 OLED 핵심 분야 기술진이 50여 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E는 최근 스마트폰용 OLED 시장에 진출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생산 수율이 낮아 앞선 OLED 양산 노하우를 가진 국내 기술진 영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OLED의 경우 기술 난도가 높아 공정의 성패가 핵심 기술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한 노하우에 좌우됩니다. 인재를 빼가고 배치하는 방식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BOE나 CSOT 같은 중국 기업은 한국 업체가 이직 사실을 쉽게 알지 못하도록 자회사나 연구기관 등을 만들어 한국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로선 퇴사자가 실제 중국 기업으로 넘어갔는지를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국내 업체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 이후 사용된 모든 아이폰의 OLED 디스플레이 특허 4종입니다. 또 11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권영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현장에서 최근 들어 우리의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OE 특허 침해를 바라보는 삼성의 시각이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BOE에 대한 칼을 빼들었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국 BOE 제소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ITC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와 BOE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봐도 답이 나오는 사건으로 조만간 BOE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BOE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자 OLED 주요 고객사들도 당연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다양한 IT 기기에도 최근 OLED 채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중 하나인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의 스팀덱에 이어 닌텐도 역시 차세대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중국 BOE에서 공급받는 선택지도 염두에 뒀으나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스러워 삼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스팀덱과 닌텐도에서 삼성 OLED를 채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보다 앞서 BOE의 뒤통수를 맞고 사기당한 애플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갈 OLED 업체 선정 당시 수급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BOE에도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OE가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디스플레이 가공 등에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이폰 15의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덕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에 탑재될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뒤 BOE는 결국 애플의 승인을 얻긴 했으나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보다 3개월이나 늦게 애플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애플에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BOE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 BOE가 아이폰 15용 패널 수율이 낮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2월 초 업계에 따르면 BOE가 생산하는 아이폰 15 기본형 OLED 패널 수율은 현재 30% 정도이거나 그 이하로 추정된다고 알려졌습니다. BOE는 아직까지도 홀 디스플레이라는 기술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의 OLED 수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아이폰 15에 500만 대의 패널을 공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밝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0만 300만 대의 패널밖에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목표 물량의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수율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현재 생산 공장을 아무리 돌려봐도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공급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플러스는 기본형보다 화면 크기가 큰 만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로선 BOE가 플러스용 패널 공급과 관련해 이달 애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BOE의 아이폰 15 플러스용 패널 수율은 기본형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BOE가 소화하지 못하는 패널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즉시 넘어가게 됩니다. 삼성은 아이폰 15 기본형,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신형 아이폰 전 모델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점유율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DSCC에 따르면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1%를 차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BOE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수율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적인 생산량을 늘려서 물량을 맞춘다는 것인데요. 최근 BOE는 스촨성 청두에 630억 위안, 한화로 약 11조 원을 투자해 8.6세대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선정한 위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 스촨성은 중국에서도 지진이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규모 8.0의 스촨성 대지진은 중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8만 7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37만여 명이 부상당한 역대급 지진인데요. 특히 청두시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도로 복구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진이 발생한 지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복구가 멀 끝난 지역이 태반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BOE는 바로 그곳에 생산 라인을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BOE는 이곳에 11조 원을 투입해 중소형 OLED 패널을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